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세션 한우산업 전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세 분이 해주시는데 GSN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김명환 박사님 팀의 한우산업 호황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서울대 김경훈 교수님의 탄소 중립 시대 한우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 세 번째는 경상대 주선태 교수님의 대체육 기술과 시장 전망과 한우산업의 대응,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해주시고요. 토론자는 나중에 토론 시작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발표자를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환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한우산업 호황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망과 대응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우산업, 장기 호황의 요인들, 세 번째로 가격 폭락의 늪으로 이제 가는가, 네 번째 대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우산업입니다. 우선 도매 가격을 그래프를 보시겠는데요. 2008년부터 지금 가격이 쫙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지금 실질 가격입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한. 그래서 요때 2002년 이때도 굉장히 높았어요. 요때가 우리나라 한우 두수가 제일 적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수입이 중단될 때 그때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거의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도 지금 같이 도매 가격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때도 그때 2002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도매 가격이 이때 2002년부터 이때 2000 최저점이던 이때까지 떨어질 때 이게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송아지 가격은 거의 2배, 6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1 떨어지면은 송아지 가격은 2 떨어진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한우 경영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우 농가가 한 8만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 40%가 비육 농가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사다가 그냥 키우기만 하는 농가고 번식 농가가 한 50%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송아지를 주로 낳는 그런, 그러니까 암소를 주로 키우면서, 그리고 10%가 비육도 하고 동시에 번식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돼 있는데 비육 소득이 보면 한 마리당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때 2011년 12년 때 제가 요때는 가격이 아주 폭락했을 때예요. 그때 아까 2002년에 제일 두수가 적었다가 2011년 요때 제일 두수가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되는데 요때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비육 한 마리당 키우면은 19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식우도 보면은 암소 한 마리당 그 소득이 이때 2011년, 12년, 13년에는 적자였어요. 그때 송아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또 한 마리당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호황이다. 지금 8년간 호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두수입니다. 두수가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제일 적었고 2011년 요때가 이제 피크에 도달한 다음에 잠깐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2012년 요때 가격이 두수가 많아서 폭락했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더 두수가 많은데도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뭐 구조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돼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가임암소,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된 암소 두수도 이게 좀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최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5만 두 총 두수는, 그리고 가임 암소 두수는 147만 두입니다. 왜 지금까지 8년 동안 장기 호황이었냐? 세 가지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화가 성공했다. 수입 자유화가 2001년에 수입 자유화가 됐어요. 소고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가 계속 팽창했어요. 수요가. 2010년 이후의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한우고기 도매 공급량이 연평균 4.5% 증가했어요. 실질 도매 가격은 근데 1.6%가 상승했어요. 우리가 저 경제 원론에서 배우듯이 공급량이 계속 늘었는데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이 말은 한우고기 수요가 공급량 증가율보다 더 빨랐다. 수요량이. 이건 먹은 소비량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 수요가 더 빨리 증가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수입량은 그보다 더 빨리 증가했어요. 6.3%나 증가했음에도 한우고기 수요를 대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산육, 한우를 포함한 뭐 젖소고기 이런 게 가정 소비로 75.1%, 외식 소비로 24.9%가 소비가 돼요. 근데 그리고 수입육은 가정 소비가 62.2, 외식 소비가 37.8. 그러니까 외식 소비는 주로 수입육이 담당하고 있고 가정 소비는 주로 국산육이 담당합니다만, 아무튼 요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예요. 외식 소비가 이거보다, 그러니까 정육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이 음식점으로 파는 건 여기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더 될 겁니다. 그리고 1등급 1 플러스 이상의 고급육 출현 비율이 2010년에 32.4에서 금년에 48.9%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굉장히 고급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물량 비중, 그러니까 수입육도 고급화가 이루어졌어요. 냉동육 위주였었는데 수입육이 냉장육 위주로 지금 계속 늘어나요.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25.1에서 39.7%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화가 잘 성공해서 가격차가 한우육하고 수입육의 가격차가 한 2.5배 이상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5배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시제입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에 시작됐고, 한유구를 구분하는 것도 그때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력제가 또 2009년에 시작되고, 그래서 한우고기 수요가 17%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011년 요때 그 가격이 폭락할 당시에 이 표시제가 상당히 한우고기 가격을 올려줬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코로나 특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한우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 우려했었는데 반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게 가정 내 식품 소비가 증가했어요. 외식이 아주 급감을 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식은 주로 한우고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우고기
수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수요가 한 10% 이상 상승했고 12%. 재난지원금 효과가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를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년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외식 지출액이 8% 감소하고 가계 지출액이 15.8% 증가하면서 그 소고기에 대한 것이 한우고기 수요가 꽤 늘었고 그리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 작년 5, 6, 7월 그때 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때를 또 분석해 보면은 이때는 가계 지출액이 24%나 올라갔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우고기 수요를 추가적으로 10%더 상승시켰다 이런 겁니다. 금년 상황은 어떠냐? 금년 상황은 작년하고 비슷해요. 수요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요인인데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쓰이는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 정도의 수요 및 가격을 좀 높게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튼 코로나 사태가 한우 산업 호황을 한 작년 재작년이면 이 호황이 끝났을 것 같은데 2년을 더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특히 올해는 또 이상하게 지금 사육두수가 계속 아까 증가했는데 도축두수가 별로 안 늘었어요. 작년 금년 거의 같아요. 3년 동안 좀 비슷해요. 도축두수가. 그러니까 도축률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육두수 늘어나는데 그 큰 소 중에서 도축두수가 하는 그 도축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암소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숫소도 도축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소값 좋고 송아지값 좋으니까 계속 송아지 키우려고 암소도 계속 도축을 미룬 거죠. 3산 하던 걸 갖다 4산, 5산 이렇게 계속 지금 늘리고 있고 숫소도 지금 장기 비중이 좀 금년에 좀 증가했어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숫소 도축이 좀 원령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원령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육을 만들라는 그게 더 지금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다 소진됐다. 도축률 감소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늙은 소, 이렇게 나이 든 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것이고 코로나 효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요 증가의 효과가 이제 다 됐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금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끝나면은 한우고기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게 그겁니다. 이때가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수요가 확 줄었었고 작년에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재난지원금 하면서 수요가 또 20%까지 이렇게 뛰고 금년엔 그냥 비슷한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입니다. 가격 폭락에 늪으로 가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했습니다. 주로 수요에 대한 겁니다.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의 효과가 이제 줄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 분기당 점점 줄어든다. 그렇지만 제로까지 본래 그 이전까지로 제로로 가지는 않고 그래도 그 전보다 한 30% 정도는 더 위에서 더 좀 소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갈 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파 감염 이런 것 때문에 1년 뒤부터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두수 전망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축 두수 지금 한 100만 두 지금 분기당 한 20만 두가 안 돼. 한 19만 두.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80만 두 정도가 1년에 도축되는데 이게
25년에 가면 100만 두 이상 1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 더 늘어난다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1, 2 다 그런데 2가 더 늘어난, 그러니까 1년 코로나 사태가 더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이게 도축 두수가 이게 그러니까 더 이게 더 지연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끝에 가선 더 도축 두수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도매 가격은 역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000원대에 있는 게 17,000원, 16,000원대로 하락한다. 송아지 가격은 그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 그래서 지금 숫송아지가 460만 원짜리가 290만 원, 280만 원 시나리오별로. 그리고 암송아지도 370만 원인 게 두당 200만 원, 190만 원 이하. 20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지금 경영비가 240만 원 되는데 두당 그거 이하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생산 두수도 지금 피크를 친 다음에 내년까지 조금 비슷하게 가다 그 다음에 쭉 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송아지 생산 두수. 총 사육 두수는 근데 지금 345만 두에서 380만 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 370만 두, 380만 두까지 간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가격이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아까 전망을 봤지만 가격이 이제 그 호황 요인이 다 끝나고 두수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수요도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격 도축이 일어날 거다. 암소를 더 이상 오래 키울 일이었기 때문에 암소 도축이 막 시작될 거다. 지금까지 밀렸던 게. 그러면 도축 두수가 확 늘어날 거다. 그래서 파동은 암소 추격 도축에서 촉발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입니다. 결론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지금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송아지 가격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 기준 가격하고의 차액을 농가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아까 말한 그 추격 도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것이 190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전 기준 가격 이 70만 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 155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때 이 제도가. 그러니까 155만 원 이하 되면은 가격이 100만 원 떨어지면 그 차액이 뭐 55만 원을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원 다 준다는 건 아니고 30만 원까지 준다 하는 거였어요. 너무 다 주면 그냥 계속 생산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실패했다고 봐요. 평가가. 왜냐하면 요 빨간 요 선이 매년 9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이것이 기준 가격입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기준 가격인데, 이때 2026년까지 이때는 기준 가격이 경영비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송아지 마음 놓고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급격히 송아지 두수가 늘고 총사육 두수가 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2010년 이때 가서 이게 그냥 가격이 폭락한 거죠. 너무 두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갖고서 그때 정부가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안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미 두수, 가임 두수가 몇만 두 이상이 돼야 돈을 주겠다. 그래갖고서 이때부터는 작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2012년부터는 이게 경영비가 보전 기준 가격을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 나기 시작한 거죠. 적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노축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그 송아지 안정제의 실패가 보전 기준 가격을 너무 이때 높게 했던 거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다면 기준 가격은 2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송아지 경영비나 좀 50도 이상의 그 이제 좀 경영비 수준이 낮은 정도의, 아니면 비프 사이클의 그 평균 가격 이게 뭐 85%나 90%. 그래서 한 235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그리고 보존 한도액 얼마까지 보존해 줄래? 그거를 200만 원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 가격이 지금 2만 1,000원으로 너무 높은데, 이게 국제 경쟁력 보면 이게 한 17,000원, 16,800원 이 정도가 적정할 거다. 그거를 생산하는 미소 가격, 송아지 가격은 2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차이 35만 원을 보존 한도액으로 하자. 그러면 그 송아지 가격이 235만 원 이하일 확률 26.3%에서 요 제도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 수칙이 235만 원 이하일 확률이 14.5%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번식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질 위험성이 26.3%인데, 근데 이제 보존액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이하일 확률이 14.3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번식 그 암소 도태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고요. 또 저런 게 있어요. 또 이제 대책으로다가 그 암소 많으니까 지금 암소 좀 저능력 암소를 좀 이렇게 도태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그건 지금과 같이 막 지금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정부가 막 도태를 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을 더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과 같이 그 위험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쓸 제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 박사님, 좋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대 김경훈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네, 제 주제 탄소 중립, 다른 말로는 탄소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량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꾸 선언 정도가 아니라 양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한우 산업에서도 해야 할, 그리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국가 인벤토리라고 하고요. 이 국가 인벤토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 그리고 미국이 8%, 또 호주가 14%, 그리고 브라질이 33%. 이렇게 국가 인벤토리는 국가 간의 배출량에 대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지난주 그 영국 글라스고에서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때 190여 개 되는 국가 정상들이 가지고 온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량은 바로 이 국가 인벤토리 통계량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통계량이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그 회의장 바깥에서 야, 국가 인벤토리 너희들 그 배출량이 좀 과소평가된 거 아니야? 하는 그 주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쓰시는 부분이 이제 전주기 평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주기 평가는 방법이 국가 인벤토리와 아주 다릅니다.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의 어떤 공정을 쫓아갑니다. 아니면은 또 그 어떤 생산물의 어떤 공정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해오죠, 사료 원료들이. 이 부분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전문하시는 분들 간에 이 영역,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값을 확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조금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고, 같은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다 실측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소 제로, 그래서 그 감축 실적을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국가 인벤토리하고 전주기 평가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쌍두마차로 같이 끌고 나가는 거지 서로 내 방법이 옳아 그러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앞서도 농축산 분야가 3% 적다 그랬고, 메탄도 지금 해보면은 4%, 이게 국가 인벤토리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틀렸다, 저것도 할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축산업도 작어라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다른 주제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이 나오시던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또 식량 안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좀 그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사실은 어떤 숫자 가지고 서로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18일 날 그 환경부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농업 분야는 38% 감축이라고 하는 2050입니다. 2030년이 아니고 30% 감축을 하기로 해 있고, 사실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숙제를 부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먹거리를 아직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는 다 규제 대상인데 아직은 그 우리 축산업, 농축산업은 비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해서 이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부터는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그러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숙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여러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 증진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실가스가 줄어들 겁니다. 또 이러해서 그 저메탄 사료 첨가제 또는 대체 사료 하면은 메탄 줄어들 겁니다. 또 많이 나오죠. 스마트 축산, 그 ICT, 정밀 사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온실가스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지, 그리고 수단이지, 사실은 정량적인 특정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빨리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부도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보면은 농림부가 이런 대책을 해서 감축, 농림부도 옆에 보시면 여기 감축 수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자원순환 그 확대, 저탄소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저메탄, 저단백질 보급,
축산의 생산성 향상, 가축 분뇨 에너지화, 처리 기술 확대 다 똑같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수단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줄었어, 몇 톤이 줄었어 하는 정량적인 부분의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해놓는 거고요. 그러면 그 특정한 그 감축 기술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기술이 투여가 돼서 그 일정량 얼마만큼이 줄었다고 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이 됐어야 그때 기술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한 5개 정도의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기술이 앞서 말씀드린 특정 기술이 그 개발이 되면 그래 나를 올라타라. 내가 가동이 될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축량을 감축 실적을 데이터로 이렇게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입니다. 뭐 기술이 됐었을 때 감축 개수를 등록하도록 돼 있고요. 또 농림부에서는 그 감축 기술이 있으면 농가 현장에 그 기술이 투여가 돼서 감축량, 감축 실적을 쌓아둘 수 있도록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앞에 그 자발적 사업은 농림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탄소 크레딧 또는 뭐 주식처럼 거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그래 그러면은 그 재화 가치로 바꿔줄 테니 그래 여기 올라타라 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5번에 저탄소 특산물 인증은 그래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축산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인증을 줄게 하는 이런 5가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 농업 분야는 좀 있어요. 작물 쪽에서는. 그러나 축산 쪽에서는 한우 젖소 쪽에 그 개수 등록에서 일부가 있을 뿐이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제도들이 작동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 숙제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서 이 부분에 왜 그 기술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기술 개발 쪽에서는 역시 저와 같은 연구자 그리고 농축산식품부 같은 연구 지원 부서 이렇게 두 부서가 두 쪽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축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전공은 장내발에서 나오는 메탄 쪽이 제 전공인데요. 한 마리가 하루에 온실가스를 몇 리터를 생산을 만들어내니 하는 부분을 측정하려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특수한 호흡 챔버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이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국내에 있는 전부예요. 국내에 있는 전부고요. 외국의 그러니까 이 분야의 선두 주자인 국가들에 가 보면은 제가 그냥 그거를 보면은 이건 5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립축산과학원에 가면 이것은 한 3성급 호텔 정도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 평창 캠퍼스에 가시면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장비인데 모텔 수준입니다. 사실은 또 여인숙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저거에서 모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꼭 5성급이어도 5성급 아니어도 좋은데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숫자가 이래서 이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용을 수반을 하거든요. 연구를 해야 하려면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비용 없이 감축을 하겠다 2030년까지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그 과감한 투자 농축산식품부에 과감한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래 발효만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경축축산 되게 중요하죠.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 요소에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나오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감축 기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거라면 한 번 더 투자를 크게 하셔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한 곳에서 이 부분들이 다 개발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앞서 보신 제도들에 태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와 이제 농축산식품 연구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기술이 투여되는 곳은 감축 현장이죠. 그러니까 농장이죠, 농장. 거기가 바로 감축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줄었어 하는 정량화된 수치가 사실은 농장에서 나와야 국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 얼마였는데 얼마를 그동안 우리가 줄였어 하는 수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정량화를 할 때 앞서 보신 것 같은 챔버를 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챔버를 그 특수한 시설을 다 농장마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농장 단계에서 현장의 자료를 모니터링을 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기술만 있으면 돼요. 기술만.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다른 세션에서들 많이들 농가 쪽에서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정부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줘야 되는. 왜 그러냐면 우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기후변화 협상, 정상들이 모이는데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데이터들이 그 공공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이제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축협이라든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가서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 농가 가서 왜냐하면 농가가 바로 감축 현장이기 때문에 농가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부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또 직접 가면은 농민들은 또 가축 전염병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지금 사실 이제 이 감축이라고 하는 탄소 제로라는 부분에 와서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농림부가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감축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농민입니다. 농민, 축산인이고. 그래서 축산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제는 기술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필수 과목으로 꼭 넣어서 교육이 좀 되도록 그래서 내가 주체다.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농림부가 또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지금 앞에 좌측에 보시면 앞서 보셨던 얘기들이 쭉 있어요. 기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을 만들어도 사실은 이 심의 기준 문턱을 넘어가기가 무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대부분들이 환경부가 그 산업 쪽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놔가지고 농축산 분야가 그 기술때 나름대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도 문턱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농축산신부부가 환경부하고 맞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는 조절을 좀 필요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앞장 세우면 얼마든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어된 환경화에서 계측기기가 다 붙어갖고 모든 것이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농장은 개방된 환경이고 소라는 것이 먹으란다고 먹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어된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변이가 굉장히 오차 범위가 큽니다. 이걸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식물하고도 또 다릅니다. 동물은 공장과는 더더욱 다르죠. 이 부분을 좀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네 번째까지는 기술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문턱만 낮추면 가능한데 다섯 번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이것은 단순히 문턱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의 어떤 규정이 축산물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그래서 농축산물에 탄소 인증을 주는 거예요.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 아까 전 과정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농축산 중에서 과일을 예를 들면은 과일 수확하면 그대로 생산물이에요. 그죠? 상품이죠. 사실은 시장도 나가고 뭐 씻고 뭐 세척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소는 농장을 떠날 때 생축이 상품이 아닙니다. 도축장, 가공장, 시장으로 이렇게 가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똑같은 잣대에서 놓고 축산물 인증을 기다린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농장이라는 어떤 범위, 아까도 범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를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저탄소로 생산을 하는 그런 농장 단계의 저탄소 인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농민들을 자꾸 이 저탄소에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을 하려면 GAP 기준에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GAP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안전.
식품 안전. 아니 근데 이 온실가스를 뭐 식품 안전하고 같이 관련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GAP 인증과 분리를 해라. 저탄소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나간다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정확한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자꾸 사육기간을 뭐 감산을 하자, 축산물을 이런 것들은 식량 공급 또는 식량 생산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농림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 축산하고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축산 단독만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탄소 제로는. 왜 그러냐면 그 흡수, 저장 이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경작농업, 산림 이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야 그나마 가능하지 기술만 갖고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 생산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좀 지원만 해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을 끝을 맺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좋은 발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배양육의 현재 기술과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전망, 여기에 대한 우리 한우 산업계의 대응은 어떠한 게 좋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배양육의 개요, 배양육의 생산 기술 현황, 국내외 배양육 산업 현황, 그리고 한우 산업의 대응 방안,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의 마크 포스트 팀이 TV에 나오셔갖고 최초로 시험관 배양육으로 만든 이 햄버거 패티를 시식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1932년에 윈스턴 처칠이 자기가 쓴 에세이에 냈던 그 글, 50년 후에 우리는 적당한 배지에서 닭 가슴살이나 날개를 사육함으로써 그것을 먹기 위해 닭 한 마리를 기르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말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드디어 이 윈스턴 처칠이 예견했던 그게 현실화되는구나.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들이 이 대체육, 특히 배양육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축산에서 만들어내는 이 전통 육에 대응하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대체육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육에는 크게 식물육, 그 다음에 배양육, 그 다음에 곤충의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생물로부터 만들어내는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모조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대체육에 집중하는가? 그거는 인구는 늘어나고, 그런데 육류 소비량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제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농업에 한정되는 땅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경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온실가스 문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온실가스가 얼마가 발생되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실제 이 대체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체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건강 증진, 기후 문제, 자원 전략, 그다음에 동물 복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이 이미 식물육으로 대변되는 이 대체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 배양육에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배양육 사업이 지금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은행의 AT 커니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2025년 아직 배양육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세계 육류 시장이 전통육 전통 축산에서 만들어내는 고기가 90%라면은 지금 식물육 시장이 10%입니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는 이 시장이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이 되면은 아직 시작도 않은 이 배양육이 35%를 차지하고 식물육이 25%, 그다음에 전통 축산에서 나오는 전통육이 40%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이 육류 시장의 전체계 육류 시장이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늦었지만 배양육을 한번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는 우리나라 저도 이제 연구재단 한국 연구재단의 그 PM으로 일하면서 이 투표를 했었지만 우리나라 10대 먹거리 산업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배양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계도 발빠르게 9년 뒤면 30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제일제당부터 시작해서 풀무원, 대상 각종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타트업들이 너도나도 일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축산 분야의 교수들이 모여서 한국 배양육 연구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이 배양육을 어떻게 만드느냐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가 앞으로 지금 토론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우에서 세포를 하나 근육을 추출해서 이걸 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줄기세포만 뽑아냅니다. 줄기세포만 뽑아가지고 근육줄기세포입니다. 이거를 증식을 시켜서 증식을 시키면 그거는 이제 cultured muscle tissue가 됩니다. 배양 근육 조직이 되겠죠. 이 배양 근육 조직을 bioengineered artificial meat으로 이제 생체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조직화시키면은 고기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등심, 안심 뭐 이런 실제 살아있는 고기로 이렇게 되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CMT, Cultured Muscle Tissue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프로세싱을 통하면은 그냥 CMT 그 자체를 프로세싱 시키면은 햄버거 패티의 패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조직화시키면은 우리가 FAM이라는 Fresh Meat Like Artificial Meat이라는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선육, 정육과 같은 그런 인공육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양육은 이 FAM이냐, BAM이냐, CMT냐 이런 세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 FAM, BAM, CMT는 또 각각의 기술 수준과 거기에 대한 배합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배양육이 앞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생산비 저감,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고기와 똑같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 조직화 기술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우리 실험실에서 저희 경상대학교 식육과학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배양육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닭고기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데 유정란 13일째 되면은 태아가 만들어지겠죠. 그 태아에서 가슴살과 다리살을 수출해서 갈아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 줄기세포를 뽑아낸 거를 키우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줄기세포들이 막 자라면서 근섬유가 됩니다. 근육세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이 오른쪽에 있는 한번 봐주십시오. 토론자분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키우면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이죠. 제가 왜 이 움직이는 이 근육 줄기세포를 키우면 근섬유가 돼서 움직이는 근육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식물육은 가짜 고기지 않습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고기처럼 만든 인조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양육은 진짜 근육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움직이려면 생체 에너지가 필요하죠. ATP라는. 그리고 이 ATP가 수확 후에 분해가 됩니다. ADP, AMP, IMP 이노신 분해됩니다. IMP 이노신 가면은요. 이게 핵산 조미료 성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양육은 진짜 고기와 똑같은 그런 식물육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맛을 자랑합니다. 고기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셀 익스펜션을 통해서 근육 조직하고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네이처에 냈던 이제 배양육 조직화 기술입니다. 실제 젤라틴을 이렇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배양육을 근육 줄기세포를 붙여가지고 키우면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것도 지금 네이처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입니다. 식물 조직화 시킨 거에다가 줄기세포를 붙여가지고 키우면 이렇게 고기처럼 만들어집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는 이렇게 접착시켜서 배양육 고기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최근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겁니다. 또 하나 오사카 대학에서는 이렇게 근육 조직도 배양시키고 지방 조직도 배양시키고 혈관 조직도 배양시킨 거를 잉크화 시켜갖고 3D 프린팅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우 고기를 만들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국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배양육 산업 현황을 보면은 모사미트 이거는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 팀 교수가 만들어낸 거고 근육 줄기세포를 축산 농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저스트, 멤피스 미트테크, 그다음에 알레스팜.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스타트업 배양육 업체 창업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아주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 배양육 산업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6개의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배양육 업체가 나와 있는데 외국의 스타트업들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배양육이라는 게 어떻고 배양육의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배양육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우 산업의 대응 방안의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배양육은 절대 한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체육 산업이 활성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육이라든지 배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전 세계적인 가축 사육 도수가 감소할 것이고 여기에는 한우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우 산업계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다시피 육질과 맛에서 확실하게 수입육과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이 한우 고기는 실제 단기적으로는 이 배양육에 의해서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배양육의 기술이 초기 단계입니다. 아까 마크 포스터 팀이 2013년도에 만들 때 100g당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5천 원 정도로 낮아져야지 이게 산업화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현재 배양육 100g당 100만 원 정도의 생산비로는 도저히 산업화가 이루어지기가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한우 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배양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육 중에서 이 식물육 단백질은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 와서 강남에 가서 비건 이 비욘드 비프에서 나온 그거 햄버거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특히 대두 단백으로 만들어지는 이 조직화 기술이 거의 고기하고 유사한 조직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아주 유사한 그런 조직감과 맛을 구현하는 이 모조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손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식물육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이 소비자가 인식이 아주 크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육보다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한우는 이 배양육보다는 이 식물육, 소위 콩고기로 대변되는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식물육에 특히 이 고기를 사용하는 명칭, 이거는 우리 더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두유를 어떻게 두유에다 우유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건 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하듯이 이 식물육에다 고기를 붙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과 관련한 과대 광고, 정말로 식물육
그 식물육을 만들 때 이 대두단백을 가지고 조직화시킬 때는 각종 첨가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과대 광고, 홍보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배양육은 우리가 세포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셀 어그리컬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은 실제 저 생각에는 한우 산업계가 이거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될 미래 축산 분야다라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물육은 식물성 단백, 대두단백으로 대표되는 만드는 모조고기입니다. 인조고기죠. 가짜고기죠. 하지만 이 배양육은 가축의 근육줄기세포, 우리 한우의 근육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그걸 기릅니다. 그래서 고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진짜 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축산은 모든 산업계가 그렇듯이 이제 4.0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한 식품의 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래서 전통 축산에서 나오는 이 축산 식품들, 우유, 고기, 알, 기름, 꿀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축산의 축산 식품이라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산 식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트렌드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농업으로 세포 축산으로 생산되는 이 배양육은 가축의 근육 세포를 기르는 이 농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 없는 식물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포가 농산물로 취급되듯이 이 세포 농업으로 생산되는 이 배양육은 축산물로 취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게 축산물이라면 이거는 축산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유통과 가공과 유통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옛날이고요. 요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식물육은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이 대기업 식품회사가 만드는 것이 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세포 농업인 이 가축 근육 배양육은 이거는 축산 농장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장에서 한우 줄기세포를 뽑아서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축산 농가는 앞으로 이 배양육 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 배양육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의 유형, 생산 구조를 예측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실제 배양육 제품은 CMT라는 제품하고 아까 말씀드린 BAM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제품군이 나와지고 이 각국의 제품명마다 또 여러 다양한 수천 가지의 제품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 대기업 식품회사 CJ 제일제당 뭐 이런 데에서는 실제 이 CMT BAM 제품이 일괄적으로 생산시킬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는 BAM까지는 못 가고 CMT하고 FAM 제품을 만들 것 같고요. 우리 축산 농가, 한우 농가에서는 농가 단위에서는 CMT 제품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MT를 모아가지고 지역 단체, 축협 단체, 브랜드 단체에서는 이걸 FAM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전국 단위의 축협 중앙회라든지 뭐 이런 큰 단위에서는 BAM 제품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국내 배양육 시장을 놓고 연관 산업과 같이 그 구조를 예측해 보자면은 이 축산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이 CMT BAM 제품들은 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내는 CMT BAM 제품과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CMT BAM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에서 들어오게 될 이 수입 배양육 제품들 역시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돼 들어오겠죠. 이것들하고 국내 배양육 시장을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승자 독식 구조의 그런 산업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MS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그런, 왜냐하면 이게 고도의 기술 집약형 장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축산 농가에서는 축산 분야에서는 특히 이 한우 이게 소고기가 아주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우 농가 단위에서는 일단
한우 사육 기반 CMT 생산 허가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양육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가축의 사육 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첫 번째 피해가 한우 농가들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우 농가들이 줄어드는 한우 사육 두수에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우가 사육되어지는 사육 기반을 가진 자만이 CMT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이 배양육과 관련돼 갖고서는 농식품부는 손을 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 식약처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배양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처럼 저희들도 배양육의 생산에 관련돼서는 농식품부가 그다음에 가공, 유통,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이렇게 이원화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우 농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 이원화 요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소규모 한우 농가형 배양육 생산 기술. 그래서 우리가 치즈를 만들듯이 각각의 농가들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사육 두수를 줄이면은 그 옆에다가 조그만 하루에 1톤 CMT를 만들 수 있는 생산 허가제를 줘서 그리고 자동화시켜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인공 수정하듯이 그냥 컴퓨터만 만지면은 이 CMT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돼야 된다. 약간의 교육만 받아도 지금 한우 농가들이 약간의 교육만 받아도 이 CMT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한우 브랜드들은 각각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맛과 특성을 가진 배양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우 브랜드는 자기의 제품에 맞는 그런 특화된 이런 세포주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근육 줄기세포 어떻게 확립하고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기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서포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소규모 농가형 배양 설비, 배양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하고 어떻게 저장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 한우라면 횡성 한우대로 하동 솔잎 한우라면 하동 솔잎 한우대로 각각의 특성화되어 있는 이 팸 제품의 스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 제조 기술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이 한우 산업 회사들은 다시 말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제일 제당 사료 회사에 가서 이거 유사한 강연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료 회사라든지 우리 축산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배양육 시장을 놓고 어떻게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 주면서 산업을 산업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 품종별 근육 줄기 세포주를 어떻게 확립하고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한우 농가들에게 어떻게 증식된 근육 줄기 세포를 공급하고 키우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바이오 리액터도 농가형 소형 바이오 리액터가 필요하겠죠. 그걸 자동화시키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사료를 공급받듯이 혈청, 무혈청 가격이 싼 그런 거를 공급하고 개발해서 공급하고 또 그걸 회수해서 또 재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한우 농가형 CMT 생산 자동화 플랜트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좀 돈도 대주고 그다음에 기술 교육도 개발된 기술 교육 개발해서 기술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한 지역의 브랜드가 소규모 팸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한우 농가에서 생산되는 배양육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월등히 우리는 한우가 정말 맛과 육질 우수하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수한 한우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줄기세포를 키우면은 그런 맛있는 한우의 그 배양육을 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의 수입 배양육과 대응해서 우리가 오히려 배양육 시장에서는 수출국이 되는 그래서 그 수출을 통해서 각각의 개개의 한우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우리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주선태 교수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5분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동명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 이원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순서는 김연화 회장님께서 소비자 쪽에서의 어떤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동명 팀장님께서 생산자 쪽에서의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농수산대 이원영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민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홍식 축산경영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김영한 원장님 또 김용훈 교수님, 주선태 교수님 이제 세 분께서 각각의 분야별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주선태 교수님께서 배양육에 대해서 오늘 아주 획기적인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소비자 트렌드라든가 또 소비자의 소비 패러다임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은 유명 기업의 회장님이나 또 유명 탤런트들이 나와서 마치 이러한 고기 대체 식품에 대해서 배양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기 대체 식품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치를 갖고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대체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용어의 정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방금 주선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배양육이라는 거는 세포라든가 혹은 혈청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증식을 시켜서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공고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대체 육이라는 거는 마치 단백질, 고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고기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낸 것을 이거를 고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소비자 답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 수의학회 중개학술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아마 식약처에서도 나와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앞으로 각 부처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선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배양육 연구는 이러한 소비자 패러다임이나 또 소비자들의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라든가 또 이런 인구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육류 소비를 제대로 못 해줄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대체제, 또 아울러서 최근에 근간에 와서 이런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갖고 상당히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배양육, 그다음에 고기 대체 식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 연구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산업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하두가 많이 되고 떠들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의 제도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늦지 않나.
그래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그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배양육에 있어서 이런 세포라든가 혈청을 이용할 때 증식 과정에서 항생제가 들어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전류 항생제 등으로 인해서 혹시 더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안전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선결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이 완전 정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정말 우왕좌왕 상당히 많이 흔들릴 우려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그 최근에 와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고기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구 광고법에다가 규제를 해서 이런 배양육의 고기 표현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키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도 비건 식품에 대해서는 뭐 스테이크, 소세지, 그 다음에 패티를 이용한 이런 버거 이런 것 등을 함부로 몸쓰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줬을 때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의 바른 정보를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배양육을 했을 때도 이 세포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대체 식품에 있어서 식물성 뭐를 했다든지 이거를 모든 정보 표기에 있어서 표시법으로 이거를 그 제도화 시켜줄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배양육에 대해서 주선태 교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마치 이런 고기가 배양육으로만 다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크지 않은가. 뭐 앞으로 몇십 년 뒤는 그 우리 전통육은 한 40% 되고 나머지 이런 식물성 대체 식품, 그 다음에 또 배양육 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교육 정보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온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도 저희 소비자 단체로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그 배양육이 어떤 곳인지, 심지어는 배양육에 대해서 표현할 때 클린 미트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양육이 클린 미트면은 딴 거는 더티 미트냐. 그래서 이런 비교의 광고가 나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배양육이 동물 보호와 또 안전한 먹거리라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바깥으로 내놓게 되면은 이런 오도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은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도 제도적으로 좀 식품 표시 기준이라도 뭐 지금 아까 주선태 교수님께서는 농림부에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주관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주무부처가 어디 농림부든 식품부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동물성 단백질인 이런 고기에 대해서 저는 딱 순간적으로 이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옛날 영화를 한번 봤더니 설국열차에 고기 상층민인 경우에는 스테이크를 썰고, 그 다음에 하층민인 경우에는 곤충으로 만드는 양갱이를 먹는 걸 봤을 때 그런 거를 딱 두 가지를 딱 그 느낌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소비자들에 있어서도 과연 앞으로의 고기를 이런 전통적인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단백질의 우수성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 등이 제대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완전 단백질로의 비타민 무기질이 많고, 또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뭐 세포를 했던 뭐 혈청을 했었던 이런 배양육과
어떤 비교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과정이 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 회장님 아주 좋은 그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동명 팀장님으로부터 또 축산업계 쪽의 어떤 시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재직하고 있는 이동명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농업농촌의 길 주제에 맞게끔 말 그대로 충격이고 그리고 담대한 대응이 필요한 주제를 세 가지를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담대한 대응이 될지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우산업 호황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호황, 저는 현재 한우산업에 적합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디플레이트한 도매 가격과 송아지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 2002년 수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간 20년 동안 사료비 그리고 기타 물재비 등 뭐 지속적인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살펴볼 때 주변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황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경력 수익성의 경우에는 이제는 분석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비육 번식 구조에서 지금 이제 일관 사육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상당수가 변화된 점을 봤을 때 조금 수익성 분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호황 요인으로 분석에도 나타나 있는데 수입 증가와 한우 고기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입량 증가가 모든 산업 관계자분들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말씀하셨다시피 최근부터 인식이 점차 바뀌게 되었고 한우 시장의 차별화를 많은 분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특수가 어떤 가정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소득층에서는 오히려 한우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이제 대답을 많이 한 분이 많았었고, 오히려 고소득층에서 한우고기 소비를 늘렸다고 한 대답이 많았었는데요. 그 량이 약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관광에 대한 우려라든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서 오히려 자금 유동성과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이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쓰셨었는데요. 사실 폭락이라는 단어는 조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락과 추격 도축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한우산업의 기초 체력이 증가된 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유인데요. 그 이유로 일단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일관 사육 형태가 이제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인 이제 분석에 의하면 두수 기준으로는 약 70%, 그리고 농가 기준으로는 약 40%가 일관 사육 농가라고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변화에 따라서 조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우 농가의 정보력이 고도합니다. 요즘 전국에서 일어나는 뭐 실시되고 있는 도매 시장의 그런 가격 시황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 그리고 중앙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농가들이 뭐 지역에서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년과 좀 달라졌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급 조절 정책의 이제 효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한우자조금에서 하고 있는 뭐 미경산우라든지 경산우 수급 조절 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효과도,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시장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저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시장인데요. 2015년에 김영란법이 되면서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 요구 때문에 홍콩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뭐 연간 60톤 정도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입량이 줄어들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수급 조절 정책의 이제 대안으로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육두수 조절 수단보다는 오히려 생산 기반 유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아니라 다른 수급 조절에 대한 기타 정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좀 더 제가 토론을 할 수 있을 내용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조금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세션은 배양육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충격적이고 또 저희가 한우산업이 또 대응해야 나가야 할 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일단 배양육이 단기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명시를 하셨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CMT 생산을 소규모 농가에서 해서 조금 이렇게 농가 소득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소규모 농가가 해서 얻는 프로핏과 아니면 이 배양육의 대중화로 인해 가지고 전체 한우 농가가 잃어버리는 프로핏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인 예로 1993년도에 유알 협정이 되고 95년도에 외국산 쇠고기가 이제 처음 이제 수입이 될 때, 그리고 2000년도에 수입 생우가 이제 수입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우 농가가 직접 수입 생우를 수입을 하고 그 수입 생우를 농가에서 키워서 판매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좀 받아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 당시에도 일부 조금 농가에서는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었고, 하지만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유의 유전 자원이고 또 우리 농업의 하나의 이제 축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도 좋지만 일단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순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박사님 아주 좋은 그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원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우산업의 호황 관련한 내용은 옆에 계신 이동명 과장님이랑 좀 의견이 비슷해서 그거를 스킵하기로 하고요. 다음 탄소 중립과 이제 한우산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은 외국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전체적인 국토 면적의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밀집 사육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료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우리나라 축산 환경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까지 짊어지게 된다면은 더욱더 이런 축산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수치에서 수치적인 어떤 비율의 감소가 아닌 이런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어떤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규제를 통한 어떤 감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배양육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된 과정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2010년대에 와서는 이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IPS라고 불리는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어떤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러한 배양육 연구가 이런 오가노이드 연구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양육
연구가 많이 되고 이것이 뭐 산업화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한우 사업을 위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추후에는 분명히 위협의 요인이 될 거다라고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배양육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근육세포의 무한 증식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 근육줄기세포는 무한 증식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암화시키거나 혹은 유전자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세포 배양 시에 첨가되는 항생제 문제라든지 혹은 뭐 혈청과 같은 성장인자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어떤 소비자 입장, 먹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또 안전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배양육 자체가 어떤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고기를 모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교수님 아주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정민국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정민국입니다. 먼저 그 세 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명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한우 산업의 전망과 대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는 내용,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송아지 두수와 전체 총 사육두수가 2022년 또는 2023년에 변곡점을 그릴 것이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잘 분석이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호황을 누렸던 한우 가격 이 부분도 원인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 조정 부분을 이제 우리 코로나로부터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서 시나리오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의 정상화라는 것을 코로나 특수가 이제 사라진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다른 한편을 보게 되면은 외식 수요가 다시 회복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 소비와 외식 소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비중이 발표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나 과거 선행 연구를 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외식 비중이 한 29%에서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지만은 외식 수요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수요가 일부 또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정받는 지금 현재의 기울기는 외식 수요를 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가격도 이렇게 조정받는 부분은 지금 이제 번식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번식 그만두시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은 일간 사육 농가, 번식과 비육을 겸하는 일간 사육 농가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송아지 수요의 내재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송아지 가격도 과거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발표하시다시피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도입 목적은 외환위기 때 사료 가격은 2배로 뛰고 비육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40만 원이 붕괴된 적이 있고, 총 사육 주수도 140만 대가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도입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 기반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도입 목적은 그때 당시에 상당 부분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의 도입의 목적은 달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계속 수급과 연계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의 목적과 달리 운영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중간에 그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어떤 그 성격을 새로 규명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긴 왔는데요. 이 부분은 가격 보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농가가 일정 부분 그 부담하면서 가격의 리스크를 시장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그 발표해 주신 그 김경영 교수님 그 이제 발표 내용인데요. 뭐 원칙적으로는 크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큰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특히 한우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은 그 장내 발효 부분이나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장내에서 발효되는 어떤 메탄가스 이런 부분이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지 않고서는 뭐 앞으로 한우 산업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크게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저감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발생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저감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사료 개발이나 그 비육기간 단축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 그 적극적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사육의 생산성을 그 줄이지 않는 이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료가 우리 그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음식과 똑같이요. 그죠? 이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에 이제 분해가 되는 게 나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지방 뭐 그다음에 메탄가스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 단백질도 거기서 그 아모니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사료 쪽으로 이제 저단백 사료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을 조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질소 아산화질소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비육기간 단축 아까 앞서 그 말씀하신 정가적 평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근자 그 비육기간 단축은 앞에 김명한 박사님 발표 자료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한우 도축 원령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기 분포에서 보면 28개월령, 29개월령, 30개월령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개월령의 비육 출하 시기를 한 28개월로 단축, 한 2개월 정도만 단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메탄가스 발생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노력은 일정 부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검토할 때 현재 우리가 시장 질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소비자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쇠고기 등급제하고 다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농가의 소득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되 이게 걸맞는 어떤 정책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저탄소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J 크레딧 이 제도로 해 가지고 농가의 저탄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그 계산치들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가의 어떤 소득을 보존해 주는 일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해 주신 주 교수님 해주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양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같이 이제 고민되고 있는 게 큰 틀에서는 대체육인데요. 이제 대체육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 이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 데는 큰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축산이라는 어떤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적에는
사회적 굉장히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 농가의 틀 속에서 고민해 보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어떤 축산 생산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축산업으로 봐야 될지 제조업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거는 같이 더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양육은 이제 다른 대체육과 관리, 이제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계속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우 소비 기반은 그 쇠고기 육류 그 등급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양육이 그게 조화롭게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볼 때 많은 한계가 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코멘트 또 일부는 질문성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올라온 의견이 2개가 있었는데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박공식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다 그 주선태 교수님께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메탄 감축 기술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것이 있나요? EU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과 같이 폐경지의 대대적 식림, 이 나무를 심는 식림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배양육은 배지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이런 그 2가지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과장님께서 지금 3분 발표하신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토론자들께서 뭐 정부의 이러이러한 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박 과장님께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선 한우 수급 부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농촌경제연구원도 그렇고 모든 연구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한 24년경쯤에 도축 물량이 한 100만 두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하락할 우려들을 지금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관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산자 중심의 이제 자율적인 수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측 기간에 대한 확대라든지 관측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실질적인 이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체들의 논의가 좀 법적으로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수급조절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좀 격상도 시켰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병호 박사님께서 암소 감축이 지금 시기에 좀 어렵다, 좀 위험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연착륙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암소가 쏟아져 가지고 그게 가격을 하락을 요인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이때 23년 이후에 이때 가격이 하락될 물량 부분들을 지금 일정 부분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연착륙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자 위주의 한우협회와 농협이 이 부분을 좀 일정 물량을 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워닝을 좀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수급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또 위기 단계별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위기 상태에서 또 어떤 관련 기관별 단체의 역할,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그 하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지금 현재 높은 이런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육 의향이 높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런 게 아까 지적도 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이런 축산물에 늘었던 소비가 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수요 하락의 그 상황에서는 한우 가격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도 이런 중장기 경영 안정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그 송아지 생산 안정제 부분 제안을 그 세밀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잘 그 과거에 제도에 대한 설명은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 보존금이 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사육 과잉 시기에 이렇게 지급되고 이 농가의 자율 사육 그 규모 조절 노력을 사전 노력들을 좀 저해하는 좀 역효과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수요 요인이 아닌 사육 과잉 요인으로 제도가 발동되는 이런 모순을 좀 방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그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게 한우 산업 전반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그 학계 또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과 좀 이걸 협의를 해서 이런 이 모순적인 그 역효과를 좀 방지하고 그 실질적인 이런 그 틀에서 이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에 좀 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이 아까 이제 탄소 중립 부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 분뇨의 뭐 에너지와 또 사료 저메탄 사료 개발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하나 좀 중점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그 소사육 기간 단축 요 부분이 좀 저희도 현장에서 농가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보면은 그 한우 사육할 때 생산 측면에서는 좀 수익 극대화라든지 품질 제고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육 기간 장기화를 가 되고 있고 곡물 사료 이전도가 이제 심화되는 좀 고투입 장기 사육 그 생산 구조가 고착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육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료비의 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좀 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실증 실험을 하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 단계에서 그 개월령을 좀 단축해서 내고 또 단축했을 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있는 이 기존의 구조들을 또 흐트러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들을 잘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연구를 통해서 농가에 제시하고 그렇게 돼서 좀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체 요 식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명칭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갈등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 대체 식품 같은 경우에 이거는 미래의 시장이다 보니까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명칭들이라든지 또 해외 사항들 좀 모니터링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 좀 우리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식약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 가지고 명칭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도 같이 그 업계 사항들을 같이 좀 해 가지고 그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양육의 그 안전 관리 및 기준 규격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대체 단백질의 안전 관리 뭐 전문가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 관리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채팅으로 지금 추가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 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그 배양육이 확대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배양육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양육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요. 이 한우 부분에 좀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요. 지금 한우 산업에 있어서는 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계속적으로 과잉상 좀 사육두수가 증가에 따라서 좀 과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좀 되면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발표자들께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질의랄지 또 충분히 설명을 못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명환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한우산업 현재가 호황이냐? 저는 호황이라고 보는데 그 7년 동안 계속 소득도 늘고 사육도수도 늘고. 그러니까 2002년은 값은 높았지만 굉장히 그때 사육도수도 굉장히 적은 때였죠. 그래서 그때는 불황의 그런 끝점이었고 지금이 호황의 끝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책이 지금 그러니까 호황의 끝에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 거. 아무튼 언제부터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는 사람마다 이제 예측 방법이나 시각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크레이 전망 결과는 한 2003년 4년부터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급히 떨어질 것 같다. 천천히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모형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 하락 국면이 언젠가는 곧 시작되는 것 같다는 거는 다 지금 일치한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도로서 지금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이 아직까지도 피크에 안 도달했다면 지금 저능력 암소 도축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미경산으로 키우고 그러니까 아직 도달하기 전에는 미리미리 줄이는 건 좋다고 보는데 지금이 거의 피크로 와 있다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도 막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까지도 막 낸다 하는 게 정부가 어떻게 가격 사이클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정부의 기능인데 더 절벽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었고요. 송아지 안정제가 이게 수급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산업 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비육 지금 일반 농가화 많이 됐지만 지금 이게 가격 떨어지면은 그 농가들의 번식 기반이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 그거를 좀 잘 유지해 가는 그런 산업 정책이지 이게 뭐 소득을 좀 보전해 준다거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을 좀 줄이고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산업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김경원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네, 뭐 자료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영국의 지난주죠.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각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COP 26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메탄 선언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메탄이 온실가스의 하나지만 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별도로 관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좀 전에 제 자료에서 보면은 4%,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메탄이 전체 온실가스의 4%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거를 100으로 보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떨어진 하나의 숙제고요. 물론 저희들이 비규제 대상이긴 하지만 점점 어떤 국제사회는 이 축산이라고 하는 먹거리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규제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숨통을 쥐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 그러니까 농축산 부분이 아직은 비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 국제사회가 전체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저감제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NO3라고 하는 어떤 물질 하나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그나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비를 주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나마 시장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거조차도 아직 저감제로서의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첨가제로서의 승인을. 이런 가운데서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숙제가 주어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실험이 많이 돼 있으니 일단 들여다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왜? 뭐 우리 기술로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은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연구가 돼 있고, 물론 돼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데이터를 또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온 일단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농림부에다도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직껏 아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어떤 화두로 다시 떠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인정할 것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질 빨리 들여올 걸 들여오고 테스트를 해보고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어떤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한우 산업계는 기존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 카메라 산업계가 확 바뀌듯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가 망해가듯이, 그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우리 한우 산업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육과 이 배양육으로 대변되는 이 대체육이 크게 이제 확산될 거라는 것은 이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거고요. 문제는 지금 한우 산업계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식물육과 배양육, 특히 배양육 시장은 대기업 식품회사에게 다 뺏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준비해 나갈 때 이원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멸화된 세포주,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식품회사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제가 오늘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근육줄기세포를 가축에서 뽑아가지고 키워서 효율성은 낮지만 그렇게 CMT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축 사육 기반의 CMT 생산 허가제, 즉 다시 말해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 농장에서만 CMT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한우 농가가 이 배양육으로부터 배양육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를 기업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오사카 대학의 그 기술의 퍼스트 올서가 한국 사람입니다. 누구 사람이냐면 제일제당 식품회사 식품중앙연구소 소속이거든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우 산업에서 축산 농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좀 해서
그런 한우 농가형 기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성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배지 문제, FBS 성장 하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대기업은 다 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지금 이 한우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식품회사하고 우리 한우 축산농가에서 만들어내는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해야지 한우도 키우고 배양육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 한우 같은 경우는 횡성 한우 고기가 있고요. 이거는 고급 제품이죠. 이거하고 횡성 배양 한우 고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이 두 제품으로 승부를 하고 실제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배양육보다 우리 한우 농가에서 만들어내는 배양육을 소비자가 선택한다면 더 맛있다, 더 좋다,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그 시장을 우리 한우 농가가 장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시고 이렇게 가려면 어떤 법안,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벌써 넘어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한우 산업 전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인데요. 여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우 산업 전체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농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영세한 농가부터 큰 농가까지 잘 보존하고 또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오늘 논의들을 이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주제는 가격 내지 수급을 바탕으로 한 어떤 한우 수급의 피크가 지금 거의 왔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한우 산업이 지금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나타냈고 그 대응으로 한우 산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랄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우 산업의 또 어떤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선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축산 쪽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배양육은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또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한우 산업에 육종 농가들이 있습니다. 육종우 한 마리 잘 키우면 5천만 원 막 이렇게 받습니다. 그와 같이 한우 산업에서도 어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은 또는 그러한 축협이랄지 이런 데서 이런 쪽을 주도한다면은 또 새로운 산업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오늘 주선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한우 산업은 고령화 또 여러 가지 어떤 노동력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오늘 토의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보고 개선하고 해서 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걸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